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북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죠? A Farewell to Arms입니다. Arms는 무기입니다. Farewell은 goodbye, 작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에게 작별 인사. 무기의 안녕, 뭐죠? 예,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책을 북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 어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제목입니다. 해밍웨이는 저 바로 직전에 작품을 올려드렸는데, 북 리뷰를 올려드렸는데, 누구를 위하여라는 작품은 말씀드렸지만 정강기란 건 전쟁 전자, 사이간자, 전쟁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진 스페인 내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무기여 잘 있거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장소 또한 누구를 잘 있거라는 당연히 누구를 잘 있거래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당연히 스페인이겠죠. 근데 무기여 잘 있거라는 1차 세계대전이고 시기도 그 전이고 실제로 작품도 그 이전에 쓰여져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실제로 작품 또한 1940년도에 나오는데 무기여 잘 있거라는 실제로 작품도 1929년에 나옵니다. 무려 11년 전에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작품의 배경 또한 그 이전이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그려지는 거고, 접시사건의 아마 의무병? 운전병? 이걸 아마 지원을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어니스트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실제로 거기 미국 작가였는데, 그냥 미국 작가가 아니고 미국에서 그냥 기자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적시자꾼으로. 그래서 이탈리아 전선에 배치가 되게 되는데, 그것도 참 특이하죠. 실제로 프레더릭, 여기 무기여 잘 있거라의 주인공 이름이, 남자 주인공 이름 프레더릭인데, 프레더릭 또한 이탈리아 전선에 배치되어 있고 실제로 다리를 다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밍웨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로 해밍웨이를 기술 필러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겪은 것 빼고는 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영화 미드나잇 인 페리스라는 작품에 해밍웨이가 과거로 시간여행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시간여행 주인공이 시간여행하면서 해밍웨이를 만나게 돼요. 그 해밍웨이가 되게 잘생겼던데, 잘생겨서 그 어떤 아는 여자분이 그 영화를 추천해 주는데 왜 추천해 주냐, 그러니까 거기 해밍웨이가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봤는데, 추천해서 봤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가 그다음 무기여 잘 있거라 다 읽고 났었을 때 해밍웨이 좀 빠져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그의 아마 장편 소설로는 첫 장편 소설, 거의 데뷔작에 가까운 그 작품을 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작품들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한 작가한테 꽂히면 그 작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약간 오타쿠적 성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 영화를 추천받아서 그 영화 속의 영화를 보게 됐는데 해명이 잘생겼다 좀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투도 약간 거칠게, 원래 문장을 되게 짧게 간결하게 쓰잖아요. 말투도 되게 간결을 하고, 실제로 해밍웨이가 물론 이거는 가상이기 때문에 영화 작가가 인식하고 있는 해밍웨이에 대한 인식을 그냥 이미지를 바탕으로 아마 대사를 만들어냈겠죠. 근데 해밍웨이가 그 남자 주인공 또 작가 지망생이에요. 네 작품 봐줄 수 없나요? 하면서 이제 작품을 딱 가려고 하는 이제 작품 쓴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딱 그 위스키를 딱 마시면서 얘기를 해줘요. 작품은 진정성, 진심이 사실이 담겨 있어야 된다 하면서 당신은 사자와 싸워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자와 싸워봤다는 게 이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산속에 있으면서 뭐 실제로 야생 동물들도 만나게 되고 그걸
해서 뭐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이것도 저의 상상이겠지만 있었겠죠.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아마 대사를 지어낸 것 같은데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너는 직접 겪은 작품밖에 못 쓰잖아 라고 힐난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해밍웨이가 다작 작가는 아닙니다. 많은 작품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엄청 공전의 히트를 치고 십몇 년간 작품 못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밍웨이 작가로서의 삶은 끝났다. 실제로 뭐 비난받을 만하죠. 전쟁의 경험을 했던 스페인 내전과 1차 세계대전의 작품 두 가지 작품을 냈는데 그때 이후에 작품을 계속 못 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The Old Man and the Sea 라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무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나오고 나서 1940년에 나왔는데 무려 12년 뒤인 1952년도에 나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내죠. 무기의 자리거래가 1929년, 11년 뒤인 1940년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12년 뒤인 노인과 바다에 1952년도에 노인과 바다를 내니까 물론 데뷔작은 그나마 좀 텀이 좀 짧습니다. 무기를 자릴 걸 냈던 1929년보다 3년 전인 1926년에 데뷔작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한창 때였으니까. 하여튼 대표적으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데뷔작으로 그럴 뿐이죠.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무기가 자릴 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 세 개 작품이 엄청나게 잘 유명한 작품들이고 근데 10년에 한 번씩 됐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어떤 작가 지망생 글을 쓰고 싶다, 저도 약간 글을 되게 쓰고 싶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으려고 더 노력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면 before we die,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작품이라도 쓰고 그 작품이 설사 정말 위대한, 우리는 천재가 아니라서 설사 위대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난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작품 많이 쓰는데, 근데 작가마다 아시죠? 스티븐 킹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쓸 수 없이, 그러니까 썰꾼이, 썰쟁이죠. 쓰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렇게 해밍웨이처럼 딱 몇 개의 작품만 남기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이 설사 유명하든,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작가마다 다작 스타일이 있고 소작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많이 작품 못 쓰는 것 같은데 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그래도 글을 좋아한다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책 정말 작품 하나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글을 많이 써보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책을 읽고 북 리뷰를 남기는 것도, 북 리뷰를 남기는 것도, 이렇게 오디오 북 리뷰를 남기는 것도 제가 쓴 글을 바탕으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그래서 그게 또 글 쓰는 연습이 되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제 글 실력이 좀 더 계속해서 늘 거라고 믿습니다. 안 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밍웨이의 또 앞에 또 사설이 좀 길었네요. 해밍웨이의 무기가 자릴 거라 북 리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처음에는 더뎠다. 두 권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후루룩 읽어냈던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와 달리 한 권짜리임에도 무기여 자릴 거라는 쉬 읽히지 않았다. 처음 도전해본 전자책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번역의 탓인지, 아니면 시점의 탓인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3인칭 시점을 쓰여졌지만 무기여 자릴 거라는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이유를 찾기에 머리가 바빴다. 역시나 전쟁 이야기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이 배경이었다면 무기여 자릴 거라는 1차 세계대전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인 이아 프레더릭은 소설 초반부의 간호사인 캐서린과 사랑에 빠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둘이 사랑을 시작하는 장면은 클럽에서
온나잇을 위해 이성을 유혹하는 것처럼 가볍게 시작한다.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기이한 생활을 해왔어요. 영어로 말할 기회조차 전혀 없었죠. 그런데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이나 막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화해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전쟁 얘기도 잊어버렸고요. 그녀가 웃었다. 웃음소리를 듣긴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정한 사람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괜찮다면 키스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아까처럼 안고 키스했다. 꼭 안고 힘껏 키스하며 입술이 열리고 있지만 굳게 닫혀 있었다. 난 여전히 화가 나는데 안개에 있던 그녀의 몸이 갑자기 떨렸다. 힘주어 끌어안자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서 그녀가 입술을 열고 내 손에 기대어 머리를 젖혔다. 다음 순간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아, 당신은? 그녀가 말했다. 내게 잘해줄 거죠? 다시 리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다. 전쟁터에서 만나서 그랬을까? 그들은 이처럼 너무나 쉽게 사랑에 빠져버린다. 프레더릭은 키스를 하고 싶어서, 캐서린은 프레더릭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다정한 사람 같아서. 프레더릭은 박격포 파편에 다리를 다쳐 6개월간 요양을 해야 했고, 그때 캐서린과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깊어진다. 실제로 해밍웨이는 캔자스 시티 스타 신문사에서 일하던 중 적집자사 구급차 운전수 모집 공고를 보고 곧장 자원했고 1918년 6월 이탈리아 북부 전선에 배치되었다. 당시 해밍웨이 18살이었습니다.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격포 파편으로 하반신을 다치고 병원에 입원한 동안 실제로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리고 프레데릭과 캐서린은 결혼을 맹세합니다. 요양이 끝나고 부대에 복귀하지만 구급 물품을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탈영 장교를 사살하는 무리와 만나게 된다. 어머니 그들은 같은 편이지만 미국인 출신 장교 프레더릭은 이탈리아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보기에 탈영한 게 확실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프레더릭을 즉살하려고 한다. 겨우 도망쳐 나오지만 그래서 실제로 프레더릭은 탈영 장교가 된다. 프레더릭은 결혼을 약속한 당시 임신을 한 상태의 캐서린을 다시 만나 강을 통해 스위스로 빠져나간다. 밤새 노를 저어야 하는 고된 모습이 그려지는데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훗날 20년 뒤죠. 노인과 바다의 온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스위스에서 프레더릭과 캐서린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나는 계속 불안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유럽의 저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언제 탈영 장교로 밝혀져 잡혀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프레더릭은 소설 속에서 단 한 번도 조마조마하지 않지만 해밍웨이가 결혼 생활을 묘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그렇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캐서린의 말에서 나는 지속적으로 불안했다. 캐서린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 달링, 나는 당신을 너무나 원해서 당신이 되고 싶을 정도예요. 이미 그래, 우리는 한 몸이야. 알아요, 밤에는 그렇죠. 밤은 멋지지. 우리가 하나로 섞여버렸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떨어지기 싫어. 아까 말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요. 하지만 빨리 돌아와요, 달링. 당신 없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니까. 이쪽 달링, 나는 코마 캐서린이 태어날 때까지는 머리 자르지 않을래요. 지금 배도 너무 크고 임산부 태가 많이 나요. 그러니 아이를 낳고 몸이 날씬해진 뒤에 잘라서 당신에게도 새롭고 근사한 다른 여자가 되고 싶어. 함께 가서 자르든지 아니면 나 혼자 가서 자르고 와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해줄래요. 내가 당신에게 따분하단 거 알아요, 달링. 커다란 밀가루통 같고. 안 그래, 당신은 아름답고 귀여워. 난 당신과 결혼한 아주 볼품없는 여자일 뿐이에요. 아니래도 당신은 나날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 하지만 다시 날씬해질 거예요, 달링. 지금도 날씬해.
캐서린은 불안하다. 그녀에게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다. 그녀는 미래에 완벽해지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그 불안은 하는 마음을 프레더릭에게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임신을 한 캐서린은 마침내 진통이 와 병원으로 옮겨진다. 오랜 사투 끝에 또 아이가 나오지 않자 재앙절개를 선택하지만 빛을 본 아이는 이미 캐서린의 몸 안에서 죽어 있었다. 며칠 전 배를 차던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수술 중에 피를 많이 흘린 캐서린도 죽었다. 소설도 아래와 같이 끝이 났다. 소설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간호사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전등을 꺼보아도 아무 소용없었다. 마치 조각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왔고 병원을 뒤로 한 채 비를 맞으며 호텔을 향해 걸어갔다. 다시 북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에게 무기여 자릴 거라는 스릴러였다. 전쟁소설 2부작이라고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처럼 전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정작 전쟁을 묘사한 장면은 별로 없다. 전쟁을 뒤로하고 생으로 돌아온 프레더릭 캐서린 부부의 삶은 과연 제목처럼 무기에게 안녕을 고한 삶이었을까? 보는 내내 불안했던 이 소설은 실은 전쟁이 없는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닐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박격포 포탄이 떨어지기 직전 프레데릭 옆에서 개걸스럽게 마카로니 면발을 먹던 운전병이 시체가 되었고 프레데릭은 살아남았다. 평생 사랑을 맹약했던 캐서린과 아이가 시체가 되었고 프레데릭은 살아남았다. 단순히 전쟁과 삶의 메타포를 그려냈다고 하기에는 소설의 무게감이 깊다. 그 깊이를 깨어나 보고 싶은 당신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남겼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